자,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사연과 상담을 통해서 이제 투자의 참견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사연을 올려주신 분인데 이제 오래전에 좀 올려주셨던 분입니다. 저희가 좀 해결을 못 해드렸었는데 오늘 꼭 해결해 드릴게요. 자, 이제 사연 1번으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투자가 참 쉽다가도 어려운 40대 직장인입니다. 이 여윳돈이 있어서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작년에 9.13 대책이 나온 뒤로 손해만 보고 부동산을 팔았는데요. 자, 그래서 다시 주식시장에 투자를 했습니다. 그런데 역시 주식시장은 어렵더군요. 또 손실만 보고 나왔습니다. 그런데 그때 사두었다가 팔았던 빌라는 이제 다시 또 가격이 올라가고 있더군요. 물론 아직 샀을 때 가격까지 오르진 않았습니다. 지금 최대 고민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가 걱정입니다. 이 현금만 현재 보유 중이고요. 약 2억 원 정도 있습니다. 자, 금리는 어차피 싸니 은행에 두기는 쉽지 않고 요즘 괜찮은 수익 상품이 어떤 게 있을까요? 그리고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 다 보자면 어떻게 투자 금액을 배분하면 좋을까요? 이 절반 정도는 리스크가 좀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투자할 용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지금 사연이 왔습니다. 자, 2억 원의 자산 과연 어떻게 배분해서 투자하면 상당히 좋을지 저도 궁금합니다. 이 전부 주식에 넣자니 위험하고 그렇다고 부동산에 넣자니 사실 현 시장 딱히 좋지가 않기 때문인 것 같은데 김보스타님 네. 현재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좀 2억 원 자산 어떻게 좀 배분을 해야 될까요? 네. 사실 이제 제가 부동산을 네. 잘 몰라서 네. 제가 부동산을 잘 몰라요. 제가 왜냐면 영화 뭐 탑땡 보시면은 거기 이제 그 가장 이제 뛰어난 그 평정땡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. 어디서 돈 벌면 항상 내가 집을 사면 항상 떨어진다고. 예, 저도 약간 비슷한 네. 상황이라 제가 집을 사면 떨어져요 이상하게 거기도. 근데 뭐 여튼간에 제가 뭐 부동산 잘 몰라서 일단 투자 자산, 금융 투자 자산으로만 제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정지어 가지고요. 그렇게 좀 얘기 드리면 한 2억 원. 자, 2억 원이라면 뭐 많으면 많다 네. 할 수 있는 금액인데요. 일단 이분이 이제 40대잖아요. 네. 40대면은 이제 은퇴 준비하셔야 돼요. 네, 왜냐면 이걸 뭐 벌써요? 위험 자산에 노출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. 네. 예, 물론 100세 시대긴 한데 이제 제2의 인생, 예, 제1의 인생이 인퇴하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셔야 네. 되잖아요. 그래서 뭐 10년 더 계시다가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뭐 미리미리 준비하자는 거죠. 갑자기 네. 제가 예, 일단은 그래서 이제 좀 위험한 자산에 너무 많은 비중을 투자하시는 건 그렇게 좋지 않다. 뭐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. 한 20% 정도만 위험 자산에 투자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한 4천만 원 정도 되겠죠. 네. 그럼 이거 위험 자산 뭐 주식에 투자하시면 되겠죠. 예, 주식에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CMA 등에 이제 분산해 놓으시면은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드리고요. 그리고 나머지 뭐 이렇게 뭐 다 대부분 뭐 보험이나 펀드 이런 거 다 들잖아요. 네. 근데 전 개인적으로 펀드는 좀 다 안 드셨으면 좋겠고 환매하셨으면 좋겠고 펀드 하지 마시고 다 펀드 매도하셔가지고 다 환매 시켜가지고 저기 주식 있잖아요. ETF 하세요. ETF. ETF 하나 네. 펀드를 하나 똑같아요. 똑같은 펀드예요. 단 차이점은 내가 사고 싶을 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점, 그 네. 가격을 내가 잘 알 수 있다는 점, 그 다음에 수수료가 싸다는 점. ETF 얼마나 장점이 많습니까? 이거 괜히 뭐하러 펀드 합니까? 그냥 ETF 하시면 되지. 네, 그래서 그런 걸로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이제 투자 분야 중에 네. 주식 말고 이제 주식만 너무 국내 주식만 너무 투자하면은 리스크가 이렇게 쭉 이렇게 국내 위험 변동성 위험에 좀 노출이 많이 되잖아요. 그래서 네. 해외나 이런 쪽에 좀 리스크를 분산해야 되는데 이제 분산하기 위해서는 또 해외 주식. 요즘 해외 주식 핫한 거 많이 있습니다. 요즘에 해외 주식 얼마나 핫합니까? 예, 그리고 뭐 니켈 등 원자재 투자. 니켈 괜찮습니다. 네. 니켈이 지금 저희가 니켈 ETF를 한번 G3 종목에 추천한 적이 있는데 그게 지금 거의 40% 수익에 저희가 수익 실현을 했었어요. 네. 근데 괜히 했어요. 더 올라갔어요 지금. 더 올라가가지고 니켈 공장 파업을 많이 해가지고 요즘에. 네. 예, 그래서 그 정도로 니켈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니켈 등 이런 원자재 투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게 되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원자재 실물자산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봤을 때 이제 돈이 많아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게 되면 실물자산이 오르고 원자재가 오른다는 생각을 해보시면 원자재에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다. 그래서 니켈 정도. 예, 그다음에 그러니까 국내 주식 하시면서 네네. 자산 일부를 해외 주식, 그다음에 니켈 이런 쪽 원자재 투자 이쪽을 보시고 원유
원유 좋습니다, 원유. 원유. 제가 네. 얘기 드리잖아요, 원유. 쌀 때 사시면 돼요. 어차피 나 자동차 타고 다니면 기름값 들잖아요. 유가 올라가면은 기름값 더 들잖아요. 네. 근데 유가 올라간 만큼 기름값 더 든 만큼 이쪽에 수익이 나잖아요. 네. 그 돈으로 기름값 더 낸다고 생각하면 돼요. 네. 평생 인생 해지하는 거예요. 그래서 네. 싸면 유가 떨어지면 그냥 무조건 사면 된다. 예,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다음에 이제 달러화가 밀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. 달러가 이제 이 달러 인덱스가 이제 100까지 못 찍었는데 네. 그 근처가 갔다가 계속 이제 밀리고 있거든요. 근데 여기가 거의 한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미국이 지금 제조업 지표 깨졌잖아요. 네. 자, 이렇게 보시면 돼요. 미국의 제조업 지표는 깨졌고 실업률 올라갔잖아요. 이 제조업 지표는 선행성이 있는 지표잖아요. 제조업, 비제조업, ISM 비제조업, 제조업 지표는 이 선행성이 있는 지표고, 네. 그 다음에 실업률은 후행적인 지표예요. 경기가 돌아서는지 완전히 확인하는 지표이기 때문에, 즉 뭐냐, 앞으로 미국은 안 좋을 건데 후행적으로 현재 미국은 좋다, 뭐 이런 지표이거든요. 네. 이번 달 이제 지표 발표 나온 게, 이제 그렇게 따지면 미국도 결코 앞으로 혼자 뭐 룰랄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, 제가 때는 그럼 달러화가 또 밀릴 가능성이 있다,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아주 싼 유로화를 한번 생각해 유로. 보시면은, 네, 예, 유로까지. 유로화 중기 투자로 어. 원유, 유로화 이런 건 약간 중기 투자로 좀 쭉 보시면 네. 좋지 않을까, 그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자산은 잘 갖고 계셨다가 네. 지금 이제 제가 차트를 한번 볼 텐데,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, 예, 차트죠. 차트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.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, 자, 이런 날이 옵니다. 어느 날이면 2008년처럼 대폭락을 한 날이 와요. 네. 이때 누가 돈을 벌었냐면요. 이때 주식 같은 거 잘 모르고 있다가 네. 주식 투자하신 분, 주식 투자를 거의 안 한 거죠. 돈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. 돈만 들고 있는데 주가가 대폭락을 했어요. 뭐지 이거? 이게 뭐냐면 이렇게 입 벌리고 있으면 뭐가 똑 떨어진 거죠. 네. 이 밑에서 사신 분들은 다 대박을 치셨어요. 예. 그럼 이때 누가 다 돈을 잃었냐? 2007년에 펀드 열풍이 불었잖아요. 네. 예, 미래에셋 자산운용 뭐 이렇게 뜨면서 막 펀드 대열풍 불었는데, 이때 옆집 아줌마가 펀드로 돈 벌었다는 얘기 듣고 같이 나도 있었던- 부랴부랴 펀드에 네. 다 때려 부으신 분들. 네. 제 이때 은행에 있었거든요. 네. 그 은행 직원들도 2007년에 우르르 들었어요. 제가 아. 뜯어 말렸거든요. 아니야, 이거 아닌 것 같아. 그럼 막 같이 잡고. 아니 저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. 저도 같은 네, 은행 네. 직원인데, 네. 이제 직원들 그 분들이 이거 핵펀드 자기들이 다 가입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1년 뒤에 지옥을 맛봤죠. 이분들이 중국 펀드 들어서 아직까지도 중국 펀드 아직도 반토막이에요. 아직도 중국 펀드, 참고로 중국 그때 7,000대 중국 상해 종합 7,000대 들어가신 분 아직도 지금 반토막입니다. 아직도. 네. 그러니까 이럴 때 위험 자산에 많이 투자하고 계시면 네. 위험합니다. 그러니까 즉 조금만 기다리시면 조만간 지금 트럼프 행정부 하는 좋은 표현으로 할게요. 하는 일을 보니 네. 하는 이 지읒을 쓸 수는 없으니까 네. 제가 하는 일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한번 올 것 같아요. 네. 얼마 안 가서 대폭락 올 것 같습니다. 한 2, 3년 내로. 네. 예. 왜냐면 미국의 재정 지출이 너무 많고, 중국이 이렇게 미중 무역 전쟁을 압박받으면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중국 경제도 약간 좀 안 좋아졌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중국의 그림자 금융이 한번 빵 터질 때, 중국은 제가 얘기 드리지만 중국 땅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땅이 국가한테 있거든요. 네. 근데 이 국가가 지방자치정부한테 띄워준 거예요. 네. 그럼 지방자치정부가 이 땅을 가지고 개인들한테 또 이렇게 장기 임대를 해서 주는 거거든요. 그러면서 네. 이제 개인들이 사는 건데, 이 지방자치정부가 이 땅을 또 팔아요, 딴 데다가. 네. 그러니까 이게 같은 땅을 두 번 파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그림자 금융들, 말도 안 되는 이 그림자 금융 시스템이 많기 때문에 중국은, 그러니까 미국 한번 전 세계적으로 한번 흔들 때 중국이 아마 폭삭 망하지 않을까. 저는 그때 노려서 돈 들고 계셨다가 폭락하면 그때 감사합니다 땡큐 하면서 사시면 됩니다. 네. 그러면 반등할 때 아주 크게 수익이 나지 않을까. 그때를 노리시면 됩니다. 네. 기다리면 됩니다. 기다리면 잃지는 않아요, 최소한. 네. 저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렇게 중장기적으로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. 자, 그럼 우리 슈퍼개미스타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. 2억 원 자산 어떻게 좀 배분을 해야 될까요? 예, 저도 김본 스타님하고 좀 네. 비슷한 생각인데요. 일단 펀드를 드는 것은 일단 분산 투자가 펀드 하나에 10종목씩 들어가잖아요. 네. 그래서
펀드는 제 생각에는 이제 하나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좀 생각을 좀 합니다. 이쪽 저쪽 너무 많은 분산은 또 수익이 올라가도 네. 커다란 수익을 못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인덱스 펀드 하나 정도로 분할 매수, 시장 조정이 나왔을 네. 때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좀 좋으실 것 같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종목으로 따지면은 네. 일단 시장이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움직일 수 있는 파트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제한적입니다.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파트, 경협주 내지는 이제 차기 대선주들이 앞으로 1년 안에 50%에서 한 100% 정도 상승할 종목들이 네네.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. 그러면은 그 기대 수익률만큼 다른 업종들이 또 올라갈 수 있을까를 네. 봤을 때 네.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땐 거의 불가능하다고 아, 보여집니다. 네. 그래서 그쪽 파트의 애들을 항상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가 급등한 다음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해요. 네. 그리고 나서 항상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다 손절치고 두려움에 떨면서 손절을 하죠. 네. 근데 그렇게 접근을 하지 마시고 차라리 지금처럼 거래량이 없이 캔들이 작을 때 네. 앞으로 시장 관심주에 좀 집중을 해가면서 물량을 확보를 해가면서 네네. 주가가 급등할 시 네. 그때 수익 실현해가는 전략으로 어. 접근을 하는 게 좋고요. 뭐 2억 원의 현금을 들고 있다고 하면은 네. 주식 시장에 지금 다 들어가실 필요는 솔직히 없습니다. 네네. 제가 봤을 때는 뭐 50% 정도는 현금을 계속 가지고 있으시는 게 좋고, 네. 지금 미국의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좀 역전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네. 시장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에도 솔직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. 네.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당장 시장이 폭락하진 않겠지만 네. 김보은 스타님처럼 말씀처럼 뭐 1년이든 2년이든 그 후에 시장 조정이 왔을 때도 어느 정도 현재는 대비를 하고 있어야지 네. 그때 가서 대비를 하려면은 일단 포트는 20, 30% 좀 이미 늦죠. 박살나 네. 있는 네.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한 상황도 같이 고려하면서 접근을 하는 게 좀 좋으실 것 같고요. 네. 예, 그렇게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하나 또 팁을 네. 드리자면 요거는 이제 경험적인 팁인데요. 네.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제 요렇게 폭락하는 구간에 제가 이제 증권사에 있었어요. 네. 그러니까 남들은 이때 다 증권사 들어갔는데 올라갈 때 증권사 들어갔는데 네. 그래서 아무나 그때 연봉 몇천 찍었거든요. 5, 6천 찍었어요. 네. 입사하자마자. 네. 근데 저는 폭락할 때 증권사를 가가지고 어. 뭐 폭락할 답이 없어요. 이때 증권사를 들어가서 제가 네. 그래서 증권사를 때려치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. 아.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뭐 대형 운용사에 들어갔는데 네. 대형 운용사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 위에 계신 분이 아우 이 채권 매니저 한 분이 정말 전략을 잘 하셔가지고 네.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내셨는데 그게 이제 어떤 전략이었냐면 이렇게 밀릴 때 폭락할 때 네. 회사채를 매수를 했어요. 회사채를. 네. 폭락을 하게 되면 주가가 대폭락을 하게 되면 국채가 가격이 비싸집니다. 국채로 몰리니까. 네. 왜냐하면 회사는 망해도 나라 안 망할 것 같으니까. 나라 안 망할 것 같다는 그렇죠. 생각하잖아요. 네. 국채로 다 몰려요. 국채로 몰리면 국채 가격이 오르고 수익률은 떨어지겠죠. 네. 그렇죠? 그럼 회사채 돈을 다 빼고 도망가니까 회사채 가격은 폭락하고 이자율은 올라요. 그래서 이때 이제 전략을 반대로 한 거죠. 아. 이게 스프레드가 다시 만난다. 경기가 다시 좋아지면 다시 회사채가 가격이 오르고 국채가 떨어질 거다. 네. 그래서 국채 매도 때리고 회사채를 엄청나게 사셨거든요. 아. 이걸로 1년에 수십조 되는 돈을 수익률 15%를 찍으셨어요. 오. 예,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. 그래서 이렇게 폭락하면 당황하지 마시고,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을 딱 바탕으로 삼아가지고 네. 이런 뭐 회사채, 국채 펀드도 잘 활용해 보시면은 상당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.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. 네.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네. 토겐스탁을 검색하시면 됩니다. 네. 토겐스탁을 검색하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렇게 좋은 전략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.